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송홍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프랑스 시인이죠. 19세기 보들레르 시인에 대한 얘기를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송홍진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 보들레르를 이제 프랑스의 가장 큰 도시인 파리 시인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파리의 시인 보들레르라고 하는 신화는 단순한 소재나 배경을 넘어 파리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시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들레르는 아귀꽃 제2판에서 파리 풍경을 신설하고 같은 시기에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을 기획하면서 자신의 시의 영토가 대도시 파리임을 더욱 뚜렷하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기소를 당했던 아게꽃의 변호를 위해 준비한 생트베브의 농고에서처럼 라마르틴과 위고를 시작으로 낭만주의가 전례 없이 확장시킨 시의 영토에서 보들레르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이 직접 쓴 아귀꽃 서문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이 세계의 악이었고 그 악의 중심에는 파리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발자크, 위고 등의 다른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현대화돼가던 19세기 파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들레르는 아귀꽃에서 그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지리적인 암시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파리를 한 국가의 수도라기보다는 근대 세계 전체처럼 여기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가 생략된 이유는 보들레르에게 파리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사유하는 인간의 내면이 투영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네, 보들레르의 작품들이 파리를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대부분 작품 활동이 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리 외에도 근교의 뇌이슈르센, 리옹, 그리고 롱플레르를 거쳐 브뤼셀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러 다른 시기에 프랑스와 벨기에의 여러 도시들을 가로질렀고 그 도시들은 보들레르의 텍스트에 간과할 수 없는 흔적들을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보들레르의 작품들은 도시들에 대한 시인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기억의 팔렘프세스트가 아닐까요? 보들레르에게 영감의 원천이고 삶의 토대로 작용했던 도시공간들은 전 생애에 걸쳐서 정신에 깊게 각인된 장소들이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인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까 이제 네이-sur-Seine이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파리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네이-sur-Seine는 보들레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뇌이슈르센은 보들레르가 어린 시절 아주 잠시 보낸 곳인데요. 참고로 이 배경 그림은 뇌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뇌이슈르센은 현재는 파리 서쪽으로 말씀하셨듯이 블로뉴 숲의 면한 부촌이라서 사실 파리나 마찬가지로 여겨져서 독립적인 도시로 나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장소에서 시인이 느낀 그 공간 이미지가 워낙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827년 여름,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만 6세 때의 추억을 나지막한 어조로 담담하게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이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도시 근처에 작지만 고요한 하얀 우리집은 그 뇌이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머니 까롤리는 남편을 잃은 직후였는데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이지만 어린 보들레르는 이 집안의 고요함과 따스한 햇살 속에서 어머니의 진심 어린 그런 애정을 느꼈던 드문 행복의 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인은 그 친부를 굉장히 일찍 잃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재와 새아버지의 등장 직전에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의 세계에서 고요한 행복을 온전히 맛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들레르에게 이 희미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서 훗날 시인이 꿈꾸는 어떤 이상향에 대한 묘사 속에서 어렴풋하게 솟아오르곤 합니다. 시의 화자가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꼽아보면 집, 정원, 그리고 태양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에 따라서 그 파리 뇌이 근교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수수하고 크게 설명할 것 없는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인의 미학을 이룰 미적 취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얀 집과 고전적인 석상들이 보들레르가 추구한 인공 미학을 떠올리게 하고요.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미지는 태양으로 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층 부드러워진 햇살이 주는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가 고요하고도 조용한 뇌이에서의 한 시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그 태양을 하늘의 눈에 비유함으로써 이 광선과 시선의 이미지를 겹쳐놓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인은 집안의 종교적인 그런 경건함의 분위기를 드러내면서도 사실상 이 반사광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뇌이의 햇빛은 악의 꽃의 파리 묘사에 나타나는 어둠보다 더 슬픈 검은 달빛을 퍼무는 어떤 검은 태양의 이미지와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작품이 파리 풍경장 속에서 이질적으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시 어느 일곱 노인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어느 여인에게와 같은 그런 시들에서 표현된 파리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이 뇌이의 고요한 평화의 분위기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파리 풍경을 이루는 기억의 지층들 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이 뇌이의 태양빛에 대한 추억은 죽음이나 어둠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파리의 우울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면서도 보들레르 작품들 전반에 흐르면서 영원히 돌아갈 수는 없으나 떠올려 볼 수는 있는 그런 반짝이는 추억의 미광들을 흩뿌립니다. 그 네이우스 역센에 대한 이제 보들레르의 그 이미지는 파리와는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럼 네이우스 역센 말고 리옹이라는 도시도 이제 보들레르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보들레르가 학창 시절을 보낸 리옹의 강압적인 구체제적인 그런 교육과 굉장히 지나치게 엄숙한 종교적인 분위기가 시인이 1844년 무렵에 비평가 생뜨베브에게 보낸 서간시의 전반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뇌이에서의 추억이 새겨진 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보들레르가 방직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죠. 견직공을 의미하는 까뉘들의 도시인 리옹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된 것은 그의 의붓 아버지인 오피크 중령이 리옹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보들레르는 수다스럽고도 호기심이 많았으며 성적에 예민하면서도 활발한 학생이었지만 줄 페리의 교육개혁 이전, 즉 예전 예수회가 학교 교육을 주도하여 수사학, 라틴어 교육이 중요시되던 그 시대에 리옹 왕립기숙중학교의 엄격한 학풍과 리옹의 전반적인 종교적인 엄숙주의는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시인의 정신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는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 예술적 관심에도 깊고도 긴 영향을 끼칩니다. 모두가 수염도 안 난 애송이이던 시절에 고독의 네모난 하늘 아래에서 겪은 수도원 같은 고역의 마비 상태는 비단 리옹 왕립중학교 시절의 추억만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 보드레르가 탐독한 디드로와 생뜨베브의 소설들의 독서에 대한 추억은 파리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파리를 관조하게 될 우울한 시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엄숙주의와 더불어서 리옹의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철학적인 풍토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보들레르는 미술 비평문인 철학적 예술에서 감정이나 몽상을 암시해야 할 예술이 사변적인 관념을 해설하고 설교하려 드는 그런 철학적 예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주된 비판의 대상은 화가 폴 슈나바르를 비롯하여 생장, 루이 장모 등
당시 리용파를 이루던 예술가들과 작가들을 향했습니다. 이종문에서 보시듯이 보들레르는 당대 리옹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학인들과 예술가들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인 특성들을 발견하고 이를 리옹 특유의 철학적인 풍토와 관련짓습니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테마를 형식적인 완벽성에 대한 추구하에 세밀한 기교로 표현하는 그런 리옹파 화가들에 대한 보들레르의 비판은 굉장히 신랄합니다. 보들레르는 상상력이 들어설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리옹파를 비판합니다. 이는 그 사진 기술에 대한 보들레르의 비판과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한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리옹에서의 도시체험 과정에서 쌓인 사적이고 굉장히 내밀한 원한을 리옹파 회화나 지역 문단 전체에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속에서 리옹과 파리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소요와 광기에 쌓인 대도시들은 지옥이라는 유사한 지평을 공유합니다. 여기에선 파리의 우울에 소록되게 될 최초의 산문시들 중에 하나인 저녁의 방명의 판본들 중에서 2본이 있는데요. 1862년 라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2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서 보들레르는 분명히 리옹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앙티카이, 프루비에르 언덕 등 이후에는 삭제되거나 대체된 그런 문장들이 담긴 이 판본에 그 리옹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리옹의 프루비에르 언덕 사면에는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그 광인들을 비롯하여 거린들, 불황아들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그 요양원에서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반향이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켜켜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앙티카이라고 불린 리옹의 언덕들의 그 저 유교한 기억들의 지층들을 관통해서 들려오는 것 같죠. 어쩌면 파리의 다락방의 그 발코니에서 어둠이 내려올 때마다 잠겼을 그런 보들레르의 상념들 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리옹에서의 기억은 이 지워진 팔랭프세스트 속에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저희처럼 의식하는 독자들의 눈에 이 산문시의 배경은 더 이상 파리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이 리옹이든 런던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대도시라고 하는 현상 자체이자 내면화된 그런 도시들로 보일 것입니다. 리옹도 파리처럼 매우 우울한 도시로 그려지고 있네요. 네.